회생 절차 흐름입니다. 회생 절차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시 신청을 하고요. 이제 개시 결정을 받고 조사위원이 1차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2차 조사,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이에요. 인가 결정이에요. 자, 개시 신청부터 볼게요. 신청부터. 개시 신청서에는 총 3가지가 첨부됩니다. 보존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은 한 장짜리.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존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먼저 떨어지죠. 개시 결정보다. 그러니까 개시 전에 뭔가 시급하게 법원에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뭔가 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통상 이 둘은 7일 이내에 떨어뜨리고 개시 결정은 통상 한 달 내외입니다. 한 달 내외. 법에는 한 달 이내이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한 달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2가지 개념에 대해서 잠깐 보고 올게요. 보존 처분은 처분 금지, 변제 금지, 차제 금지, 임직원 채용 금지.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 처분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변제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차제 돈을 빌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임직원 채용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 처분 명령이 떨어지면 회사는 이러한 것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전부 다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법원 허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의로 하는 것을 다 금지한다는 얘기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모두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이죠. 포괄적 금지 명령.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 집행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경매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경매. 그리고 채무자 회사가 대부분 이제 경매 신청, 은행에서 경매 신청까지 들어왔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회생 절차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요건 거죠. 요게 떨어지는 순간 경매가 중지됩니다. 참고로 환치권,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적 중지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한 번에 막을 수 없고 개별적으로 중지명령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권리 자체가 회생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회생자가 안 들어가다 보니 회생법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채권인 거예요. 공익채권은 벌써 공익적인 성격이잖아요. 인건비. 대표적인 게 인건비예요. 공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채권이고, 이 환치권은 우리가 운용리스 차량 생각하시면 돼요. 차량은 리스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운용리스의 경우 이 차량의 소유는 리스 회사죠. 그러니까 채무자 회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회생 절차에 들어오면 차부터 그냥 가져갑니다. 다시 리스 회사에서. 이건 환치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니까 가져간다. 그러니까 성격을 보면 당연히 뭐 막을 수 없게 보이죠. 그럼 법원에서는 이 2가지를 먼저 떨어뜨려 줍니다. 물론 판단을 하겠지만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 2가지를 먼저 떨어뜨려 주는 거고, 이제 채무자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개시신청서를 보통 작성해서 회사가 직접 작성하기는 어려우니까 개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무법인에서. 개시신청서의 작성은 이런 내용일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이제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게 된 원인을 말하겠죠. 뭐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아니면 거래처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니면 전임 경영진이 횡령을 했습니다. 등등 유동성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가 자산하고 부채를 실사해 봤더니 얼마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얼마입니다. 자산에 대해서, 이 실사한 자산에 대해서 지금 파산적인 절차를 통해서 환가를 한다면 나올 수 있는 청산 가치가 100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저에게 사업을 좀 더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계속해서 사업을 해서 계속 기업 가치, 10년간 사업을 해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영구 기업 자체는 이제 영구법인이라고 가정하니까 영구 현금 흐름까지 당겨서 가져오는 가치, 계속 기업 가치. 계속 기업 가치가 예를 들어서 20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이죠, 이게. 개시 신청서에는 내가 뭐뭐 때문에 어려워졌고 지금 당장 파산 절차를 밟아서 청산했을 때는 가치가 한 100억 정도인데
나에게 사업할 기회를 준다면 저는 200억만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가 요지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현 대표이사가 열심히 경영을 해왔는데 이거 외부적 요인 혹은 해소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경영자의 잘못이 없다. 그러니 관리인으로 현 대표이사를 선임해 주십시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개시 신청서예요. 그러면 개시 결정문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개시 결정은 기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시 결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각 사유는 비용을 내지 않는다. 예납금, 비용을 내지 않거나 개시 신청서가 부실하거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회생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개시 결정이 떨어지지 않겠지만 이러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시 결정은 떨어질 거예요. 개시 결정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개시한다. 관리인을 땡땡땡으로 한다. 이 관리인, 이제 법정 관리가 되다 보니 관리인이 모든 회사의 경영을 관여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대표이사의 권리는 다 사라지는 거고 법정 관리 하에서는 관리인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관리인이.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 회사 대표가 아닌 홍길동으로 한다 하면 제3자 관리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대표이사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기존 대표이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든지 그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법원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볼 때는 관리인을 땡땡땡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제 관리인이 결정되고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이 나오고 채권 신고 기한이 나오고 채권 조사 기한이 나옵니다. 회생기간 제출 기한까지. 개시 결정문은 이게 적히는 거예요. 이게 적히는 거예요. 채권자 목록은 일단 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왔다면 먼저 부채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부채부터.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회사가 알고 있는 부채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신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인은 시인할지 부인할지를 채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부인표가 나오는 거예요. 시부인표. 유명한 표죠. 시부인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생기획안 제출을 하는 거죠. 회생기획안은 사실 1차 조사 끝나고 한참 뒤에 낼 거기 때문에 회생기획안은 여기에 있는 기한 자체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한 달씩 계속 연장이 돼요.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켜줘야 되는 기한이에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이 개시결정 때 배정이 되고 조사위원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사 보고서예요. 1차 조사 보고서. 조사 보고서에는 어떤 게 적힐까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 평가죠. 경제성 평가. 경제성 평가. 채무자가 신청서에서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고 주장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검토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계속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청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계속기업 가치가 더 높은지를 보는 거예요. 조사위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절차죠. 조사 보고서에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신청서에 아무리 법률 대리인 또는 회계법인에서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적었다고 해도 조사위원은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이건 채무자가 작성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 평가이다. 또 뭐라 하죠? 실사. 자산부채 실사를 합니다. 자산부채 실사를 하게 되고 또 회생 절차에 들어오기 전에 대표이사가 자기 아는 사람한테만 먼저 변제를 했다든지 편파 변제 혹은 직전에 자산을 매각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인할 행동이 있는지 부인권을 판단해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도 봅니다. 결국 1차 조사 보고서에는 이 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다. 따라서 조사위원회 1차 조사 보고서가 가장 처음에 만나는 가장 큰 허들이죠. 여기서 이제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를 넘어서야만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고요. 만약에 청산 가치가 더 높으면 이거는 지금 당장 파산을 통한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회생 절차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지 사유. 폐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폐지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서 바로 폐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폐지할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가 그냥 내가 사업을 해서 변제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때는 방법이 M&A 외에는 사실 없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큰 돈, M&A에 상응하는 큰 돈을 빌려와서 LOC를 받아와서 그것으로 변제하겠다 해도 되죠. 근데 일단 영업이익으로는 청산가치를 넘어설 수 없으니까 영업이익은 안 되는 거고 그 외의 방법으로 크게 조달을 해온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M&A 외에는 사실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이 별로 없겠죠. 따라서 M&A를 한다고 하면 이 절차가 뒤로 다시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회생 절차를 폐지시킬 수 있습니다. 폐지가 된다면 개시 신청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멈췄던 경매는 다시 진행될 것이고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1차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기획 가치가 더 높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채무자 회사 측에서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는 거죠. 내가 얼마를 어떻게 벌어서 내가 얼마를 갚겠습니다라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면 다시 한번 2차 조사를 하게 돼요. 또 조사위원이 나와요. 조사위원이 이번에는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데 두 가지를 조사하겠죠. 청산가치 보장 원칙. 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준수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채무자 회생법이니까. 그 외에는 채무자가 이제 조달하겠다고 하는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수행이 가능한지를 봅니다. 수행 가능성. 요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다면 2차 조사를 또 패스하는 거예요. 2차 조사를 패스하는 거예요. 2차 조사까지 패스하고 나면 드디어 관계인 집회를 하게 돼요. 관계인 집회. 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집회가 통과된다면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 담보권, 의결권. 회생 담보권의 의결권은 4분의 3 금액 기준이에요. 4분의 3을 충족해야 되고 무담보 회생채권은 3분의 2예요. 3분의 2를 충족하면 관계인 집회가 통과되는 겁니다. 네. 관계인 집회를 과거에는 2, 3회 관계인 집회라고 했어요. 2회, 3회. 현재는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심리는 회생 계획안에 이상이 없는지, 그러니까 조사위원이 2차 조사 보고서를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심리를 완료하는 거예요. 심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심리에서 문제가 될 거였으면 2차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냈을 때 벌써 수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회 자체를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 집회에서는 대부분 심리는 패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집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심리가 패스된다는 전제하에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결의 요건은 바로 이거예요. 회생담보권 4분의 3, 회생채권 3분의 2 여기까지 충족하면 인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주주는 2분의 1인데요. 주주는 통상적으로 이제 부채초과 기업에서는 지분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결권을 주지 않습니다. 요거는 1차 조사 보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1차 조사 보고서에서 자산도 실사하고 부채도 실사할 거니까 그거를 비교해서 의결권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돼요. 여기까지 되면 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인가 결정. 요약할게요. 최초에 신청서를 내게 되면 보전처분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한 장짜리를 낸다. 7일 이내에 시급하게 내려준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경매 절차가 다 중지된다. 개시 신청서에는 파탄의 원인이 적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고 주장을 할 것이다.
개시가 떨어지면 개시를 하고 관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채권 확정 절차, 채권 시인 절차에 대해서 기한을 준다. 그 이후에 1차 조사가 이루어질 1차 조사가 핵심인데 경제성 평가. 채무자가 얘기했던 계속기획 가치와 청산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면밀히 조사해서 조사 보고서에 작성이 된다. 그렇게 해서 경제성 평가를 하고 계속기획 가치가 높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계속기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면 회생 절차 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폐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더 이상 영업이익으로는 회생 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M&A에 의한 M&A를 통한 자금 조달로 청산 가치를 넘기는 방법 그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M&A 외에는 방법이 없다. 회생계획안, 경제성 평가에서 계속계획까지 높다면 회생계획안을 자체 회생 방안으로 낼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위원이 또 한 번 조사를 한다. 조사하는 내용은 이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준수하는지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수행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인 집회에서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회생담보권 4분의 3, 회생채권 3분의 2 이를 충족해야만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인가 결정이 떨어지는 순간 여기에서 결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서 채권의 권리가 바뀌게 된다. 이날부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채권이 30억만 변제하기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그것이 인가되었다면 그 채권은 이제 인가 결정일 후부터는 30억짜리 채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회생 절차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간. 가결기한. 법에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인가 결정일까지 1년이에요. 1년 내 가결을 해라. 다만 법원 허가로 6개월 추가가 되는 거예요. 6개월 추가.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집행기일로부터 2+1이 있어요. 2+1.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나면 이 관계인 집행 기일을 법원에서 잡아주겠죠. 이 기일이 한번 지정이 되면 2 플러스 법원 허가로 1개월 추가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장 3개월 내에 끝내야 돼요. 최장 3개월 내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보통 1년과 6개월 연장은 통상적으로 많이 알아요, 대부분. 회사들도 알고, 법무법인도 당연히 알고. 그런데 간혹 이 2번을 체크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거를 잘 모르고. 이것만 생각하고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주의해야 돼요. 2번. 한번 집행기일이 잡히면 3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 이것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연장이 안 돼요. 법원에서 어떻게 허가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가결기한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동시에 고려해야 돼요. 회사에서 이거는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